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계약에 있어서 그 공통적인,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다루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를 다루는데요. 그 세 가지의 공통적인 점들, 이런 것들을 총칙으로 해서 계약의 성립,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효력으로서, 공통된 효력으로서 쌍무계약에서의 효력이죠.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는 모두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했고요. 또 계약, 그 계약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해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물론 더불어서 해지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개별적인 그 매매나 교환, 임대차를 했을 때, 그 계약을 했을 때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살펴봅니다. 물론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그 계약에 조금이라도 목적과 관련돼서 흠이 있다든지 또는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흠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취소나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취소나 무효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 그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을 다룹니다. 자, 우리가 계속 예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매매 계약의 예를 들면은 이제 매매는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매매라는 것은 갑과 을, 이제 당사자가 한쪽에서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요. 그래서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에 따른 대금을 10억으로 해보죠. 그래서 10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물건을 파는 쪽, 이 사람을 우리는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사는 사람을 우리는 매수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서 그 매매 개념이 있죠. 그래서 매매해서 책 176페이지 보시면,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X물건의 소유권, 재산권을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 그에 따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구체적인 효력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요.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해야 된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존재하고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합치. 그래서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재산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고, 이 사람은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밑에 1번 그 성질부터 보면은요. 자,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채권 계약입니다. 이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계약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갑은 을에게 X 물건을 이전시켜준 행위에 대한 의무. 을은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 대금 지급 행위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급부라고 하고, 급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채권 채무라고 했죠. 채권 채무. 그래서 갑은 10억 원에 대한 채권, 을은 X 물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상대방은 채무가 발생하죠. 이런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 채권행위 중에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채권계약 이렇게 표현하겠죠. 채권계약이다. 다시 말해서 매매계약을 통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물권이 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3월 1일 날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요. 자, 이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이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낙성계약입니다. 우리가 유물 계약은요, 계약금 계약이라든지 우리가 잠깐 앞에 설명했어요. 무슨 현상 광고 이런 것은 유물 계약이지만, 이것은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물론 을이 청약하고 갑이 승낙할 수도 있고요. 승낙이 있으면,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효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계약은 성립하는 불효식 계약이다라는 거죠. 자, 3번은요. 매매의 반대급부는 금전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다른 사람도 이 재산권 이전에 대해서 다른 재산권, 뭐 Y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은 물물 교환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교환이 되고요.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재산권 이전할 때 상대방이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 이렇게 대금 지급하면은 우리는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에 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상대방도 금전이 아니라 뭐 다른 재산권, 주식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러면은 그냥 교환이 됩니다. 자, 객체는요, 지금 현존하지 아니한 물건. 자, 매매에 있어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권리만 발생하기 때문에 물건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X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이때 매매 계약을 하고 3월 31일 날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때 소유권을 이전하면 물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3월 31일 물권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때는 물건이 현존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당장은 물건이 없지만 내가 곧 만들어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팔겠다. 3월 31일까지 물건 만들어서 팔겠다. 살래라고 했을 때 알았다. 내가 그거 사겠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물건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될 수가 있다. 다만 물권을 변동시키는 물권 행위, 소유권을 넘길 때 이때는 물건이 존재하면 되죠. 이때까지만 물건은 존재하면 됩니다. 또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도 유효하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타인 소유 물건. 자, 지금은요, 물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법률행위 시간에 의무부담행위 그리고 물권행위, 그 처분행위를 했던 거죠.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대표적인 의무부담행위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 현재요. 갑이 X부동산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 물건의 소유권은 A에게 있어요. A. 근데 A와 갑이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매매를 합니다. 이런 것을 전매라고 하는 거죠. 전매가 가능하느냐?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직 매매 계약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3월 31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만 갑이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주면 3월 31일까지만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매 계약할 당시에는 소유권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을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아직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객체로는요. 밑에 재산권이면 매매가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갑이 을에게 넘기기로 한 것은 X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 그럼 소유권에 대한 매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채권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 채권이면 채권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채권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반드시 소유권일 필요는 없고요. 뭐 채권도 되고 물권도 되고 다양한 재산권이면 모두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주식도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내용 또 연결을 하게 되면은 3월 31일 날 이때 이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갑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을에게만 이행을 요구했을 때는 을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왜 너는 이행 안 하면서 나부터 이행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매매의 효력으로서 이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의 물건이 갑, 을 모두의 귀책 사유 없이 뭐 대표적으로 갑의 귀책 사유 없이 이것이 불능이 됐을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X 물건을 넘겨줄 수 없게 되면은 갑도 을에게 10억 원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또 매매 계약을 했는데 3월 31일에 갑은 이행을 했는데 을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일정 기간 최고를 한 다음에 최고를 해도 을이 이행하지 않으면 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계약법 총칙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을 생략하고 나머지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이 보시면요, 이제 계약금이 나오죠.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의 종류에서
유물계약, 낙성계약 하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또 계약의 해제할 때도 계약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요.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 요 매매계약은 X물건 10억 원으로 하는 이제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일단 먼저 합니다. X물건 10억 원으로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 계약금 얼마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계약금 꼭 줘야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이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금을 두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래서 갑이 뭐 2억을 요구하는데 계약금을 을은 5천만 원만 줄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당사자들이 계약금을 그러면은 7천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1억 5천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1억 원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에 부수해 가지고 계약금을 이제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금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금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청약과 승낙,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한 1할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1억 원의 이제 계약금을 정했어요. 1억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 1억 원을 우리는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죠.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이 1억 원으로 됐습니다. 이 계약금의 성질이죠. 계약금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해서 계약금의 성질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계약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것으로서 뭐 책에는 없지만요. 이 계약을 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증거. 그래서 계약의 증거가 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효력이죠. 그래서 증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계약의 증거가 되는 금액이 된다. 그래서 증약금의 성질을 당연히 갖는 것이고요. 뭐 책이 없지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는요. 이런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돼가지고요. 우리 앞에 해제했던 걸 좀 보죠. 만약에 갑이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억 원 받았는데 갑은 3월 31일 날 이행하기로 한 날 이행을 했는데 을이 이행을 하지 않아요. 을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갑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는 최고를 하고요. 최고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내가 이행했던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서 해지를 하고 계약이 없었던 것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을은 채무 불이행을 했잖아요.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그 손해에 대해서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갑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그래서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때죠. 이때 손해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때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생기는 손해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당사자들이 만약에 일방의 채무 불이행, 즉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손해배상금 이것을 줄여가지면 계약을 위반했다. 계약을 위약이 되겠죠.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이죠. 그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위약금 특약을 했을 경우에요. 보통 계약서에는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계약금을 걸면서 계약을 하면서요. 을이 만약에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는 갑이 해제를 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이 가져버리는 거죠. 실제 손해는 1억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갑이 이 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져버릴 수 있고요. 반대로 을은 제때 이행을 했는데 갑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갑이 지금 계약금 1억을 받았죠. 1억을 받았으니까 1억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2억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 계약금의 2배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만약에 갑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을은 갑에게 2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실제로는 1억 원이 손해배상이 되는 것이죠. 계약 1억 원이 손해배상인데 1억 원이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억 원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때 그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위약금은. 보통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갔으면은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이제 특약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으로의 성질을 갖습니다. 계약 이행하지 않으면은 매수인 이행하지 않으면은 매도인이 계약금 가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의 성질로 같습니다. 물론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요.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특약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죠. 무엇을 얼마에 파느냐라고 해서 X 물건 10억 원을 한 다음에 값과 을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도인 값, 매수인 을 쓴 다음에 여기 안에 조그마한 글씨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 이제 특약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제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이 갖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다시 을에게 상환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죠.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계약금은 바로 위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같습니다. 근데 계약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이 3번입니다. 3번.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했을 때는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해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금액이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금액. 해약금으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바로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10억으로 하였습니다. 10억으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X 물건 10억 원짜리 물건이 3월 3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시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기는 이 10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시가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3월 한 20일쯤 됐는데요. 20일쯤 됐는데 시가가 8억까지 떨어졌다고 해보죠. 그럼 8억까지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사자마자 바로 2억 손해잖아요. 물론 나중에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사겠지만 계속 오를 기미가 없다 그러면 사자마자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을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이 계약금 지급했던 1억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해제. 또 반대로요. 반대로 만약에 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가는 12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0억으로 팔았는데 현재 시가가 12억까지 올라가 있으면 10억 원에 팔자마자 값은 2억 손해보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12억 원에 파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때 값은 1억 원을 받았으니까요. 받은 1억 원의 2배, 2억 원을 을에게 상환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금액으로서의 성질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해약금이라고 하는 거죠. 해약금. 계약금은 보통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해제 이야기할 때요.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자 보죠. 처음에 예를 들었던 시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억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8억까지 떨어졌다고 해보죠. 시가가 8억까지.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 불이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10억에 계약했으니까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8억까지 떨어졌는데 10억으로 계약했으니까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채무 불이행 전혀 안 해요. 채무 불이행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을은 자기가 지급했던 1억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해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장차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제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해제권에 대해서 서로 약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해제권을. 그래서 약정. 여기서 이루어지는 해제권의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들이 계약금을 서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없으면은. 그러나 계약금을 걸었을 때는 장차 채무 불이행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금은 해제할 수 있는 약정. 그래서 계약금에 의해서 약정 해제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때 해지할 때 지급해야 될 금액, 이것이 바로 해약금이 되는 거죠.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약금으로서 추정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요 내용이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은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를 했어야 돼요. 보통 매수인이 교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금, 보통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했을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그 교부자는 매수인이 되겠죠. 보통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니까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또 수령자, 만약에 수령자는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은 그 배액, 2배를, 계약금 1억 받았으니까 2배를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은 이렇게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요, 551조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계약금 해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55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법정 해제입니다. 자, 계약금에 따라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서로 채무불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이 전혀 상대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서 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제 계약금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요, 계약금 계약에 성질했는데 이 계약금 계약은 어떻습니까? 이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주고 받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 될 것이고 이 주된 계약이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종된 계약이 됩니다. 종된 계약. 그래서 이 종된 계약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대금을 쓸 때요, 계약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대금을 그냥 10억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쓰는 거죠. 계약금은 얼마. 10억인데 계약금은 얼마, 중도금 얼마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게 이제 계약금의 계약이 있는 것이죠. 계약금. 그러면은 이 전체가 매매 계약이고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1억으로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매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이게 주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종된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런 실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된 계약과 종된 계약은 주된 계약이 무효이면 종된 계약도 무효가 된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따라서 해가지고 있는데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 계약을 먼저 X 물건 10억 원으로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 계약금 계약은요, 반드시 우리가 1억 원으로 계약금을 주기로 합의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계약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했을 경우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아직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즉 계약금을 1억 원으로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만으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플러스 반드시 1억 원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즉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우리는 요물계약이라고 했죠. 요물계약. 일정한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지급이 돼야 돼요. 지급하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때 X물건 10억 원으로 계약을 하면서 아직 계약금 그래서 하면서 계약금을 1억으로 했는데 그날 바로 우리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X물건 10억 원으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그 다음날 지급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급한 날 그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만 1억 원을 했다고 해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이라도 지급을 하여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이때 계약금 계약은 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시에 체결할 필요는 없고 매매 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밑에 2 보시면은 방금 설명했던 거죠. 이것은 묘물 계약이다.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만으로 뭐 일부 지급만으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전액을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한다든지 받은 사람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해지한다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계약금은 보통 이제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서 해약금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자, 여기 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자,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이때 계약금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행은 언제 하기로 했냐면 3월 31일 날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자, 이때 소유권을 이전하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잔금을 이제 지급할 텐데, 잔금 지급. 잔금은 이제 9억 원이 되겠죠. 이때 9억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액수가 이렇게 한 10억 정도 되면은 중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중도금. 자, 중도금을 6억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 잔금은 여기서는 3억만 지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약금은요. 계약금 1억 지급한 다음에 중도금 6억까지 지급했어요. 그래서 총 7억을 지급했죠. 총 7억을 지급했는데 시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 매수인은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바로 또 해지할 수 있느냐요. 이때도 해지가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3월 20일 정도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해지할 수 있느냐. 만약 이때 해지하게 되면은 계약금 1억은 포기하고 해지하는 거니까 1억 원 받을 수 없고 6억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예요. 3월 20일 날 해지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다는 것은요. 이때 계약을 이행하겠다라는 상대방에게 강한 신뢰를 부여한 것이 됩니다. 계약금만 지급했을 때는요.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서로가 몰라요.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금 포기하고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 확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 계약은 해지하지 않고 계속 계약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이제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유지하겠다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비록 계약금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지를 못해요.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신뢰를 부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은 아직 강한 계약의 그 이행에 대한 강한 신뢰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3월 10일 날이죠. 10일 날. 이때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지할 수가 있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중도금까지 지급해버리면 이때는 해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우리가 왼쪽 법조문 읽을 때 두 번째 줄에 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렇게 되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2배를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지 이행을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행의 착수, 그러면 언제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경우에는요.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때는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있는데요. 갑과 을이 있는데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을이 계약금을 1억 원을 지급했으면 이제 9억을 지급하면 되겠죠. 9억을 지급하는데 그중 일부를 지급을 했어요. 일부를 이행을 했다라는 거죠. 일부를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일부를 이행을 하게 되면 이때 일부라도 이행을 하게 되면 이때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부를 이행을 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이행하면 그때 착수가 돼요. 그러나 이행을 단순히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부를 이행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을은 9억 원을 계약금 1억 지급했기 때문에 X물건 10억 원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9억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9억 중에 일부를 이행한 것이 되겠죠. 중도금을 지급하면은 따라서 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도 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못한다.
자, 그러면 이때 일부를 지급한 사람, 을이 중도금의 일부, 중도금을, 그러니까 9억 중에 중도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갑은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갑은 2배를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고요. 그러면은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 을은 자기가 이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이행한 이후에도 해지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일부를 이행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행을 하겠구나라는 강력한 신뢰를 준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을도 해지를 못하고 또 일부를 이행받은 갑도 해제를 못하고 서로가 해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이라도 일단 일부를 이행하게 되면은 모두가 일부를 이행했던 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 시기에서요. 일방 이행 착수 전, 즉 중도금 지급 전, 중도금이 있었을 경우는 중도금 지급 전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이라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둘 중 어느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도인도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를 못하고 이행을 했던 매수인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 이행의 착수란 뭘 말하냐 해서 기억 보시면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이행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해요. 준비만으로. 그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일부 이행,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부를 이행했을 때. 전부를 이행할 필요도 없고요. 일부를 이행했을 때 우리는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니은 뭐죠?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한 것이죠. 해제할 수 있죠. 그러나 일부를 이행해버리면 이제는 이행의 착수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자, 해제의 방법인데요. 양가로서 한번. 그러면 해제는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이때만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해제를 할 때는 을은 1억 원을 지급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1억 원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급됐기 때문에 계약은 반드시 지급됐을 경우만 계약이니까 을은 바로 해지해버리면 됩니다. 해지를 한다는 그 자체가 1억 원을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바로 그냥 해지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해지 자체가 포기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자는 바로 해지해버릴 수 있어요. 포기하고. 그런데 수령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갑이 해지를 합니다. 갑이 해지할 때는 계약금 1억을 받고 나서 야, 나 이거 계약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해지를 하겠다. 의사표시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은 어떻습니까? 1억은 받았으니까 2배, 2억을 지급하면서 해지를 해야 돼요. 을은 이미 지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해지할 수가 있지만 갑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은 지급하면서 해지를 해야 됩니다. 2억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죠.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수령자는 보통 매도인이 되겠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매도인은 해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나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갑이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을 지급하고 해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급하러 갔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해지하기가 싫겠죠. 해지도 하기 싫겠죠. 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재 12억, 13억, 14억까지 가고 있으면 그래서 돈을 지급하면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급하러 갔더니 이 사람이 자꾸 거절합니다. 도망쳐 다녀요. 안 받으려고. 해지 안 당하려고. 도망쳐 다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갑은 이럴 때, 그러면 그 계약금 받은 돈의 배액이니까 2억 원이 될 텐데, 2억 원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행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지급을 하려고 노력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제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이 사람이 도망쳐 다닐 때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은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하는데,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발생하지만은 특히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계약금이기 때문에 이 계약금의 의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계약금. 특히 계약금은 이렇게 해제권을 유보하는 의미를 갖는다. 유보라는 것은 보유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과 상관없이 해제권을 보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제권을 보유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행의 착수 전까지는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것은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해제권을 유보하는 법은 어렵게 표현해서 유보한다라고 적었지만 반대로 하면 보유죠. 그래서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원래 법정 해제권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됐을 경우에만 해제권을 갖게 되지만은 채무 불이행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금에 의해서 나는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해제는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이행의 착수 시까지만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담보 책임인데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담보 책임은요, 인문 강의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맛만 좀 보죠. 담보 책임은. 맛만 좀 보죠. 우리가 담보 책임은 이런 거예요. 자,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채무를 이행했을 때요.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세 종류가 있어요.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거, 채무가 제대로 불이행되는 거. 불이행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먼저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지만은 만약에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뭐 사과 10박스를 주문했다고 해보죠. 사과 10박스를 주문했는데 돈은 다 지급했는데 사과 10박스 중에 9박스만 왔습니다. 9박스만 왔으면 한 박스가 안 왔죠. 그 한 박스가 안 왔는데 사과가 한 박스 있긴 해요. 그 파는 사람에게 있긴 하는데 깜빡 빠뜨려 가지고 사과 한 박스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과 한 박스는 정해진 날에 정해진 날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과 한 박스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떻습니까? 지체되고 있는 거죠. 이행이 가능한데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이행 지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사과 한 박스가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재배한 사과를 10박스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해에 재배한 사과가 전부 다 합쳐봤자 9박스밖에 안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10박스가 되는 줄 알고 10박스를 팔았는데 보니까 9박스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사과 한 박스는 올해는 없는 거죠. 올해는. 그러면 한 박스는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행 불능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못 하고 있는 것, 안 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 할 수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 이행불능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유형으로서요. 우리가 해지에서 잠깐 보았던 건데 10박스를 이행을 하긴 다 했습니다. 10박스를 주문해서 10박스를 이행을 했는데 상품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 온 것이요. 썩었어요. 사과들이 약간씩 흠이 있다는 거죠. 10박스가 오긴 왔는데 약간 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10박스가 다 오긴 왔기 때문에 이행지체도 이행불능도 아닙니다. 다만 흠이 있다는 것은 이행을 하긴 했지만 그 이행의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런 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불완전 이행. 자,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행을 하긴 했지만은요. 이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다는 거죠. 그 물건에 흠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자가 있다는 거죠. 하자. 이런 것을 우리는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담보 책임. 그래서 담보 책임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하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담보 책임에는요. 만약에 담보 책임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해보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품을 10박스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100만 원 다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자에 대해서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급받은 매도인에 있어서는 그 상품을 보장을 하고 물건을 넘겨줬는데 알고 보니까 상품이 아닌 흠을 가지고 있죠.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여기서 담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이거는 보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시다. 보장. 물건을 파는 쪽에서 보장을 했어요. 즉 질이랄지 성질, 성능 이런 것들을 보장을 했는데 그 보장된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흠이 있어요. 보장된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담보는 보장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갑이 집을 X 주택을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10억 원에 팔았는데 이 집은 완전히 이것은 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완벽한 다 이게 공사 같은 것도 아주 잘 돼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래서 10억 주고 샀어요. 사서 들어가 보니까 집이 물이 샌다는 거죠. 물이 샌다. 엄청 많은 하자들이 있어요. 그럼 매도인이 보장했다. 물 안 샌다. 완벽하다라는 거죠. 수도도 잘 나온다. 물도 잘 나오고 수압도 좋다. 모든 게 다 갖춰졌다라고 해서 샀는데 그래서 물건을 넘겨받았습니다. 물건을 넘기지 못한 거 아니에요. 늦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못 주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완전히 넘겨줬는데 문제는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자가 있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억 원을 다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장했던 것에 흠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의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새가지고요.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도저히 집에서 살 수가 없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내가 준 돈 다시 돌려달라 이거죠. 해제를 하게 되면 채권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내가 준 돈 다시 돌려달라 할 수가 있고 똑같은 집을 살려고 하는데 똑같은 집은 그렇고요. 이제 해제를 하고 나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 돌려달라고 하면서 네가 잘못된 하자 있는 물건을 이행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라. 이것이 담보 책임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좀 더 설명을 하면은요. 만약에 담보 책임은요. 이렇게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적용이 돼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줬는데 여기에 하자가 있습니다. 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야, 너 여기서 내 해제를 하겠다. 손해배상하라. 이건 안 되겠죠. 그냥 공짜로 준 것인데 공짜로 줬을 때는 좀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게 어디냐. 공짜로 줬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으면 책임져라. 이렇게 담보 책임은 무상계약, 즉 증여라든지 사용대차라든지 이렇게 무상계약에서는 이런 경우는 공짜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상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대가가 있는 경우.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대가에 대한 확실한 물건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대가만 다 받고 확실한 물건이 안 왔어요. 불완전한 물건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지 공짜로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만 적용된다. 자, 그러면 이 흠의 종류는요. 이건 어떻습니까? 물건 자체 흠이 있는 거죠. 부동산 자체에 비가 샌다라는 물건 자체 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흠은요. 물건 자체에 흠이 있는 것은 물건 자체만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권리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있고 물건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요. 권리 하자에 대한 책임과 물건 하자의 책임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 책에서는 177페이지에서는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만 있는데 권리 하자의 담보 책임 요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맛만 봅니다. 만약에요. A라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이 X 토지의 관리를 맡겼어요. 관리만을 맡긴 것이지 물건을 넘겨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관리만 맡겼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횡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등기 서류 이런 걸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는 A가 B한테 물건을 판 적도 없죠. 소유권을 넘겨준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거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그런데 등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자처럼 보이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자기 것인 양 갑한테 팝니다. 이때 갑은 B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말소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B가 소유자인 줄 알고 샀습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을이라는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그래서 주택이라고 해보죠. 주택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택에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잠시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집 좀 맡아달래서 관리만 맡겼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 올 테니까. 근데 B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갑한테 팔아버리고요. 갑이 다시 을한테 팔았어요. 돈 받고. 이 물건을 이제 10억에 또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현재 등기가 된 상태로요. 갑 앞으로 등기를 넘기고 또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긴 다음에 을이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둘이서 매매를 했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A가 왔습니다. A가 와가지고 집을 들어갔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넌 누구냐라고 하겠죠.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내 집인데 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돈 주고 샀으니까 내 집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나 판 적이 없는데 여기 내 집인데? 라고 해서 A하고 을하고 둘이서 다툼이 생겼어요. 서로 자기 집이라고.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쭉 보니까는 B라는 사람이 이것을 횡령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등기를 넘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B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갑은 어떻습니까?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이 등기도 무효고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A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선의의 제3자 보기적 이런 게 없어요. 사기, 강박,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 보기정도 없기 때문에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죠.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A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A가 나가라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한밤중에 어딜 가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해보죠. 자, 갑과 을 사이에는 X 물건 10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등기는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매매를 할 때는요,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자 아닌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못하는 거죠. 따라서 매매는 일단 유효합니다. 매매는 이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매매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요. 갑은 돈은 받았지만 아직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을은 갑에게 말하겠죠.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요. 한밤중에 갑한테 욕을 하겠죠. 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하겠죠. 어떻게든지 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전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갑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 거죠. 계약은 유효하고 매매는 유효하지만 아직 소유권을 넘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갑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이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갑과 A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권 관계,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무효가 돼요. 불능이 돼버리겠죠. 불능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불능은 물건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자기에게 소유권이 없어서 넘기지 못하는 거죠. 물건 자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갑이 소유권을 넘길 수 없어서 이게 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불능을 주관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할 때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조금 맛만 보세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물건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객관적 불능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물건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갑이 개인적으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갑이 을에게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요, 인도도 했고, 살게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은, 결국 소유권만 넘겨주지 못한 거죠. 소유권만. 다 넘겨줬지만 소유권만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권리의 하자라고 해요. 의무의 권리하자. 다 넘겨줬지만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권리하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주관적으로 불능이 돼가지고 결국은 갑이 을한테 물건을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결국 물건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을은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갑한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넘기기로 한 소유권을 넘기지 못했다. 즉 권리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이것이 바로 담보 책임이에요. 이때의 담보 책임은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담보 책임의 내용은 첫 번째요. 자, 매매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매매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10억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행위예요. 따라서 을이 갑에게 10억을 다시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하고 내가 준 돈 내놔라 10억 달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집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얼마를 줘야 되냐? 12억을 줘야 돼요. 12억을. 그러면 을은 갑이 애초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물건을 넘겼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2억의 이익을 받았겠죠. 2억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요, 그 2억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시가가 2억이 올랐으면 2억 원의 손해배상.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어떻습니까? 갑은. 그래서 갑이 을한테 12억을 물어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모든 행위는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B가 자기 것도 아닌 것을 팔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B하고 갑 사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소유자 아닌 사람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12억 원의 손해를 줬잖아요. 따라서 갑은 다시 B한테 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담보 책임을 묻고 갑은 다시 B한테 담보 책임을 묻고요. 이렇게 만약 을에서 병까지 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갑이 B한테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물어오는 거죠. 이렇게 소구해서 책임을 묻는 거. 이런 걸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내용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내용은 이제 물건 자체죠. 갑이 을한테 X 물건을 넘겨줬을 때 소유권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인도도 있고 소유권도 넘겨줬어요. 자기 물건 자기가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권리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다만 뭐의 하자 있습니까? 물건 그 자체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거죠. 물이 샌다라는 거죠. 이것을 물건의 하자라고 합니다. 물건의 하자.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에는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특히 권리 하자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물건 하자만 나와 있으니까 물건 하자만 읽어보죠. 자, 1번 보시면은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겠죠.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101호하고 102호는 다른 물건이죠. 세상에 이 101호하고 똑같은 물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다 특정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정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에서 1 보시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과실이 없는 매수인. 만약에 물이 샌다는 걸 알았다든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을이라는 사람은 이 물이 샌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가격을 매겼을 테기 때문에 물이 샌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계약을 하고 나서 물이 새기 때문에 나는 해지하겠다. 손해배상해라.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을 때요. 하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선이 무과실인 경우만 하자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물건 하자는. 그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요. 물이 새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지는 못하고 단지 물이 새기 때문에 그 새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요,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에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경매를 할 때는 경매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건을 자세히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형을 딱 봤더니 외형을 보고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감안해 가지고 낙찰을 들어갈 것이고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없는 대로 낙찰을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미 다 관찰하고 낙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물건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자에 대해서 낙찰받는 사람은 물건 하자는 알고 있다고 봐가지고요.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따로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권리의 하자는요, 몰라요. 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 하자 같은 경우에는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은 물건 하자는 경매의 경우에는 이런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물건 다 확인하고 낙찰 들어가기 때문이죠. 밑에는 이제 종류물의 하자 담보 책임인데요. 종류물은 부동산은 다 특정물이기 때문에 종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산품들을 말해요. 동산이죠.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신제품들, 뭐 TV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TV를 샀는데 화면을 탔더니 그 TV를 샀더니 화면이 안 나와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안 나오면은 거기에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가지고 해지하고 그 돈 내놔라, 100만 원 달라 라고 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해지하지 않고 부품이 한 10만 원짜리 부품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해지하지 않고 그 물건을 꼭 사고는 싶어요. 그랬을 때는 그 부품 교환 비용 이런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고요. 청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런 똑같은 물건이 많이 있었을 경우에는 종류물은 똑같은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교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환불을 받지 않고 다른 팁으로 달라. 이것은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종류물이라는 것은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가 존재했을 경우에는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는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전조라는 건 우리가 방금 했던 TV를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러면 해지할 수가 있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2번은 매수인은 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 그러니까 전혀 하자가 없는 새 물건, 다른 물건으로 대신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다만 이런 하자 담보 책임은요, 밑에 보시면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뭐 화면이 안 나온다든지 집이 물이 샌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이 사람이 살면서 생긴 하자인지 원래 있던 하자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담보 책임은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담보 책임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고 매매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계약금의 의미하고 담보 책임의 어떤 의미들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매매는 이렇게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계약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